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미국 경제 이야기입니다. 요즘 미국 경제가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규모로 봤을 때 2위가 중국이잖아요. 이 중국과 비교해보면 그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2024년에 미국의 총 GDP가 29조 달러로 추정이 되거든요. 중국은 18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 60%나 더 큽니다. 1인당 소득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미국이 82,000달러인데 중국 13,000달러. 뭐 비교가 안 됩니다. 다른 선진국들의 모임 G7이잖아요. 글로벌 7. 이 나라들과 비교해봐도 미국의 위상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어요. 미국 GDP 29조 달러. 이거는 전체 G7 GDP 다 합친 것의 60%입니다. 그러니까 G7 중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나라를 다 합치더라도 미국에 뭐 한참 뒤진다는 얘기죠. 근데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50%였어요, G7에. 그러니까 나머지 6개 나라를 다 합치면 미국하고 대등했었거든요. 이제는 미국이 훨씬 더 커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 일본 다 합쳐도 미국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주식시장도 그렇죠. 미국의 시가총액이 세계 전체의 60%고요. 킹달러 이것도 여전합니다. 모든 국제거래의 80%가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경제는 왜 이렇게 강력할까요? 가장 큰 원인, 그것은 미국인들의 노동 생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시간을 일을 해도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인 거죠, 미국인들이. 이 그래프는 시간당 생산액을 보여주는데요. 미국이 시간당 95달러예요, 노동 생산성이. 유럽 평균은 80, 일본은 60에 불과합니다. 근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요, 유럽과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비슷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미국 생산성이 아주 급격히 높아져서 이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되어버렸습니다. 뭐 노동 생산성이 높다는 건 바로 소득이 높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미국인들의 노동 생산성을 이렇게 높게 만들었을까요? 직접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낮은 연령이에요.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평균 연령이 상당히 낮다는 말이죠.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미국의 미디안 에이지, 즉 중위 연령이라고 하는 거, 가운데 있는 그겁니다. 평균하고는 약간 다릅니다만은 그 중위 연령이 미국이 45세 그 근처예요. 중국은 60세를 넘었고 일본은 53세. EU 회원국 27개 나라를 다 합쳐서 중위 연령을 보면 한 50세 정도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45세인 거예요. 젊잖아요, 그만큼. 젊으니까 일도 잘한다, 또 창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젊은 연령층의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미국에.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미국 의회 예산국 Congressional Budget Office라고 하는 데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2024년부터 34년까지 그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의 총 GDP가 8조 9천억 달러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된대요. 현재 2024년은 29조 달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후쯤 되면 이게 한 38조 달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8조 9천억 달러가 10년 동안에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요, GDP 증가분 8조 9천억 달러 중에서 7조 8천억 달러, 비율로 하면 88%가 이유가 뭐냐? 그게 인구 증가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GDP 규모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뭐 특히 젊은 인구라면 더욱더 그러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미국 인구가 늘어나는가? 대부분 이민자들인 거예요. 중남미 이쪽 지방에서 이 미국으로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이 미국 들어와서 뭔가를 생산을 하잖아요. 이제 그게 미국의 총 생산을 늘리는 거죠. 근데 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업하고 나면 미국의 불법 이민자가 1,100만 명이 있는 거로 추산이 되거든요. 그들을 대거 추방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민 안 받아들이겠다? 뭐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림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는 이민이 왕성하게 일어났고 그게 미국인들의 평균 연령을 상당히 낮췄고 그게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미국의 노동 생산성이 높은 또 다른 요소는 R&D 투자입니다.
R&D 투자를 통해서 기술, 노하우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게 미국인들의 노동 생산성을 높여놓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인 거죠. 아주 비근한 사례로요. 최근에 AI,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하이엔드 서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고성능 컴퓨터인데 이 하이엔드 서버 분야에서 말이죠.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 기업들이 정말 엄청나게 투자를 하거든요. 2024년에 전 세계에 출하된 이 하이엔드 서버의 숫자가 56만 대예요. 그런데요, 구글이 16만 대, 마이크로소프트가 9만 대, 아마존이 6만 7천 대, 메타가 4만 6천 대. 이렇게 해서 미국의 상위 5개사가 확보한 하이엔드 서버, 이게 43만 대예요. 그러니까 전체 56만 대가 공급이 됐는데 미국의 상위 5개사가 43만 대를 확보를 한 겁니다.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죠. 전체 77%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계 AI 투자의 거의 대부분을 미국 기업들이 하고 있는 셈인 거죠. 최소한 이 하이엔드 서버만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기술이 발전을 하고 또 그게 노동 생산성을 높여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젊은 연령 또 R&D에 대한 많은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적인 원인입니다만은 사실은 눈에 잘 안 띄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왕성한 신진대사예요. 경제의 신진대사. 신진대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새로운 영양소가 들어오면 묵었던 것들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경제 신진대사라는 건 뭐냐? 망할 기업은 빨리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미국이 바로 그런 나라인 거예요. 망할 기업들이 그냥 망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잔인하게 생각이 되지만 그 덕분에 새로운 기업들도 왕성하게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 80년대, 90년대에 생겨나가지고 왕성하게 자라났잖아요. 그리고 소위 Magnificent Seven이라고 하는 이 기업들도 지금은 뭐 엄청나지만 이윤을 내지 못하면 언제든지 퇴출될 수 있다. 그게 바로 미국이라는 시장인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새로운 비즈니스도 왕성하게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일 못하는 노동자 언제든지 해고시킬 수 있잖아요. 미국은 그런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상당히 긴장을 하면서 일을 하고 생산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미국이 이렇습니다만은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일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이 숨어있는 큰 부실 기업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데들이 막 커가면서 일본의 기존의 글로벌 기업들, 소니라든가 히타치라든가 이런 데들하고 뭐 정면 충돌을 하게 됐던 거고 한국 기업들이 그들을 넘어섰게 됐던 거고 그러면서 일본의 수많은 부실 기업들이 생겨났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정리했나요? 망하게 내버려 뒀나요? 아니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아베 정권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바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은행의 대출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떨어뜨렸잖아요. 금리만 낮춘 게 아니고요.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걸 또 시작을 했죠. 아주 기상천외한 제도인 거예요. 지금은 뭐 이게 여러 나라에 많이 퍼져 있지만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건 뭐냐? 일본의 중앙은행이 그 일본 은행이 돈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기업들의 주식, 회사채 이런 것들을 그냥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뛰고 기업들이 그 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고 은행 빚도 갚을 수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지고 기업들을 그렇게 억지로 살려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주식 가액이 얼마냐면 600조 원에 달한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뭐 그것은 사실은 법적인 형식을 보면 은행 주식을 직접 가지는 게 아니고 ETF라고 하는 형태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주식을 소유한 거나 똑같아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일본이 말이죠. 부실 기업을 쳐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 살려놓은 겁니다. 그게 다 좀비 기업들이 되는 거죠. 이러다가 보니까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우리 한국은 신진대사를 한번 크게 한번 치른 적이 있습니다.
98년 외환위기 당시를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기업들이 빚이 너무 많아진 거죠. 특히 외채가 많아진 겁니다. 달러로 된 빚들이. 그런데 1997년에 원화 가치가 추락을 하면서 태국발 이제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아시아로 쫙 전이가 되어 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달러 표시된 외국 빚을 갚기가 매우 어려워졌고 국가 부도에 직면을 하게 된 것이고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 기억을 하시죠, 여러분. 수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났잖아요. 그때 IMF가 요구했던 게 뭡니까, 우리나라에? 긴축을 해서 빨리 돈 갚아, 이걸 요구했던 거잖아요. 뭐 당연한 거죠. 채권자는 당연히 돈을 빨리 갚으라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 경제를 좀 제대로 해라. 그래야 다시 빚이 안 쌓이지 않겠냐, 이런 요구를 했던 거죠. 소위 IMF 경제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됐던 거고요. 수많은 부실 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삼성만 보더라도 말이죠. 최고의 기업 삼성이 삼성 자동차 정리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삼성전자도 그 안에 수많은 비즈니스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부들 다 정리를 하고 돈 잘 버는 비즈니스만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는 완전히 한번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였는데 그 이후에 한 10년을 거치는 그 기간 동안에 3만 달러 국가로 올라설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신진대사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망할 것은 빨리 망하게 해야 새로운 것도 생겨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은 그런 일들이 항상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게 잘 안 돼요. 너무 잔인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의 노동 생산성을, 미국 경제의 효율을 상당히 높여놓았다. 그게 미국 경제가 잘 나가는 중요한 요인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태서 이 에너지 작업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미국은 원래 산유국이었죠. 그런데 이 석유 소비가 늘어나면서 1960년대부터 석유 수입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한 50년 정도 석유 수입국이었던 거예요, 미국은. 그러다가 2010년대에 아주 희한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나라예요. 이 기업들이 말이죠, 바위 속에 포함되어 있던 석유 성분, 이 셰일가스라고 하죠. 바위를 깨서 거기에서부터 석유를 추출을 한 거예요. 그걸 성공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시추하는 게 아니고 석유를 생산하게 되는, 그것에 성공하게 되면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게 된 거죠. 그 양이 엄청나다 보니까 미국이 다시 석유 생산국이 됐고 석유를 자급하게 되었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수출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산유국이 된 거죠. 이거 역시 미국 경제의 호황에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요인들 고려를 해보면 미국 경제 이대로 가면 다시 세계 유일의 슈퍼파워 자리를 탈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경제가 세계 최고가 될 거야, 이렇게들 예상을 했는데 어림없다. 역시 미국 경제야, 이런 판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커다란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그거는 경제보다는 정치입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 국민들 간의 내부 분열, 내부 갈등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1년에요. 유가브라고 하는 이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요. 영국의 여론조사 기관입니다만은 여기가 1,500명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 항목이요, 충격적입니다. 미국의 내전 가능성이에요. 미국의 내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전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끼리 전쟁하는 거잖아요. 서로 총칼을 겨누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내전이란 말이죠. 그 내전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응답자의 43%가 내전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35%예요. 이게 미국인들의 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지난 11월 달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를 했잖아요. 이때 트럼프가 아니라 만약에 민주당의 해리스가 선출되었다면 저는 미국의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선거 이전부터 이 선거에 자기가 지면 그거 인정할 수 없다라고 아예 선거 전부터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졌다면 그거 인정하지 못하고 그의 지지자들도 인정을 못했을 거예요. 지난 2020년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사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었겠죠. 만약에 트럼프가
패배를 했었다면. 근데 다행히 트럼프가 이겼으니까 당분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해서 군대까지 동원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판이니까 미국 만만치 않습니다. 2025년 미국 내부의 혼란과 갈등 이거 상당한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제가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미국 경제는 아주 탄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정우의 경제TV 오늘은 잘 나가는 미국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